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은 언제나 반짝였다. 바그네스페 여사에게 그 반짝임은 때로 별빛 같았고 때로는 신기루 같았다. 2025년 늦가을 서울 성북구의 낡은 연립주택 2층, 그녀의 작은 방 창문 너머로 스산한 바람이 낙엽을 쓸어갔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은혜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하나뿐인 딸 민지는 결혼 후 미국으로 떠나왔다.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화면 너머로 재롱을 부리는 손주들의 모습은 잠깐의 위안일 뿐 통화가 끝나면 어김없이 깊은 적막이 그녀를 감쌌다.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헌신하다 정년 퇴임한 후 찾아온 고요함은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 또래 노인들과 어울려 화투를 치거나 TV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공허함은 그런 소소한 일상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다. 젊은 시절 밤새 시를 쓰며 문학 소녀를 꿈꿨던 감수성은 녹슬지 않고 그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구청에서 주최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좌를 듣게 된 것이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복잡했지만 강사의 칭찬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기도 했다. 그렇게 그녀는 SNS라는 신세계에 조심스레 발을 들였다. 은혜로운 시냇물이라는 닉네임으로 계정을 만들고 가끔씩 떠오르는 생각이나 짧은 시 한 구절을 올렸다. 누가 볼까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폰을 수시로 들여다봤다. 어느 날 그녀의 짧은 글에 좋아요라는 붉은 하트가 찍히고 감성이 풍부하시네요라는 댓글이 달렸을 때 은혜는 몇 날 며칠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자신이 불쑥 말을 걸어온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낯선 이름으로부터 친구 요청 알림이 떴다. 백수현.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50대 초반의 모습이었다. 배경으론 에펠탑이 희미하게 보였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누구일까? 괜한 사람과 엮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호기심과 함께 어쩌면 새로운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결국 그녀는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첫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은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선생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맑고 깊은 울림이 느껴져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친구 신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폐가 되지 않았다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심장이 가볍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자신의 글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도 너무나 오랜만에 받아보는 것이었다. 남편조차 그녀의 글에 이토록 깊이 공감해주지는 못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입력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저야말로 백 선생님 같은 분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백수연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그렇게 은혜의 메마른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백수연은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은혜에게 안부 인사를 건넸다. 은혜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파리의 하늘은 오늘 유난히 맑습니다. 선생님 계신 곳의 하늘은 어떤가요? 혹은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때로는 다정한 연인처럼 그는 살뜰하게 은혜를 챙겼다. 그는 자신을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의 해외 지사장이라고 소개했다. 오래전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뿐인 딸은 영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다. 사업 때문에 전 세계를 떠돌며 살다 보니 늘 고독과 싸우고 있다는 그의 말에서 은혜는 짙은 동질감을 느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영혼이구나.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끌림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SNS 메시지를 통해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읽었던 문학작품 이야기부터 시작해 인생의 의미,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까지. 수연은 은혜가 쓴 짧은 시 한 구절에도 깊은 감동을 표했고 때로는 자신이 쓴 시라며 감미로운 문장들을 보내오기도 했다. 은혜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감성에 매료되었다. 잊고 지냈던 문학에 대한 열정이 그녀 안에서 다시금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수연과의 대화는 그녀에게 단순한 소통을 넘어 삶의 활력소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어갔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화면에 백수연이라는 이름이 뜨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느 날 수연이 조심스럽게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은혜는 며칠 전 미장원에 다녀온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며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 앞에 앉았지만 수연은 은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곳 호텔 와이파이가 너무 불안정해서 영상이 자꾸 끊기네요. 목소리만이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며 음성통화로 전환했다. 그의 목소리는 프로필 사진의 인상보다 훨씬 젊고 부드러웠다. 그 후로도 몇 번 영상통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비슷한 이유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는 없었다. 그가 가끔 보내주는 사진 속에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있거나 멀리서 찍은 흐릿한 모습뿐이었다. 은혜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진심이 담긴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늘 곧 한국에 출장 갈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꼭 직접 찾아뵙고 맛있는 저녁 대접하며 못다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약속했고 은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견호당 친구 최순자 씨가 어느 날 은혜의 손목에 걸린 새팔찌를 보고 물었다. 아니, 박 선생, 이거 못 보던 건데? 예쁘네. 누가 사줬어? 은혜는 얼굴을 붉히며 이거 그냥 내가 나한테 선물한 거야 라고 얼버무렸다. 사실 그 팔찌는 수연이 파리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선생님의 고운 손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라며 보내온 것이었다. 물론 그는 해외 배송이라 통관 절차가 복잡하니 제가 지정한 한국 대리인을 통해 전달될 겁니다. 약간의 통관 수수료만 그분께 지불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었다. 수수료라고 하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은혜는 기꺼이 지불했다. 수연의 마음이 담긴 첫 선물이었으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는 수연에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미국에 있는 딸 민지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속 깊은 고민이나 외로움을 그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인생의 선배처럼 때로는 다정한 친구처럼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조언을 건넸다. 은혜는 그를 단순한 SNS 친구가 아닌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이런 순수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이것은 분명 하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축복일 거야. 그녀는 이 관계가 영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수연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의 차분함과는 전혀 다른 잔뜩 흥분하고 불안한 목소리였다. 은혜 선생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두바이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현지인 작업자 한 명이 추락해서 중태에 빠졌어요. 당장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위기입니다. 그런데 주말이라 현지 은행 업무가 모두 마비되었고 회사 자금도 당장 유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은혜 선생님께서 급하게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월요일 아침 일찍 바로 송금해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기댈 곳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수연의 절박한 목소리, 그 안에 담긴 불안과 공포가 전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은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 그가 보여주었던 신중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토록 강인해 보이던 그가 자신에게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책임감과 함께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위안을 주었던 사람인데 이 정도 위기 상황에서 내가 외면할 수는 없지. 그녀는 짧은 망설임 끝에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수연 씨.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내드릴게요. 은혜는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자신의 비상금 통장에 있던 돈을 찾아 수연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월요일이면 바로 해결된다고 했으니까. 그는 나에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라며 애써 그 불안을 억눌렀다. 잠시 후 수연에게서 감격에 찬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 평생 숨에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가장 먼저 송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은혜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고 믿었다. 월요일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지만 월요일 아침 수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은혜는 초조한 마음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현지 은행 전산 문제로 송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꼭 해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려니 생각하고 다시 하루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약속된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수연은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며 송금을 미뤘다. 회사 내부 자금 감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계좌가 동결되었다. 두바이와 한국 간의 시차 및 환율 문제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제가 갑자기 급성맹장염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등등. 그의 변명은 점점 더 믿기 어려워졌지만 은혜는 차마 그를 다그치거나 의심의 말을 내뱉지 못했다. 이미 그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주었고 이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처음 빌려준 300만 원은 감감무소식이었고 오히려 수연은 또 다른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은혜에게 추가적인 금전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해서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 더 커지면 저는 국제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한 로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그동안 빌린 돈은 물론 큰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그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은혜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컵한 눈, 푸석푸석한 피부,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 경로당 친구들은 박 선생,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했지만 은혜는 그저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렇다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미국에 있는 딸 민지와의 영상통화에서도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딸은 예리하게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는 차마 딸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아니다, 얘야. 엄마는 아무 일 없어. 그냥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쑤시는 것뿐이란다. 걱정 마라. 그녀는 그렇게 또 한 번 거짓말을 했다. 은혜의 내면에선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이성적인 목소리가 경고했지만 아니야. 수연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지금은 단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뿐이야. 내가 도와줘야 해. 감성적인 목소리가 그 경고를 덮어버렸다. 이미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고 그와의 관계에 너무 깊이 발을 담근 탓에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돌아서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수연을 믿고 싶었다. 그 믿음만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연은 은혜의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더욱더 달콤한 말로 은혜를 유혹했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은혜 선생님,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선생님 곁을 평생 지킬 겁니다. 작고 예쁜 전원주택을 사서 선생님과 함께 아침에는 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시를 쓰며 저녁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유일한 꿈입니다. 은혜는 그가 묘사하는 황혼의 로맨스에 흠뻑 취해 현실의 불안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결국 은혜는 자신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오래전 남편이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을 금매로 처분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은 또다시 수연이 알려준 정체불명의 계좌들로 흘러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오직 수연의 말만을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통장에는 이제 생활비조차 빠듯한 액수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에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급하고 절박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 대신 흐느끼는 듯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선생님, 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현지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여권마저 빼앗겨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이곳에서 꼼짝없이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은혜 선생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제기해서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아니, 갚는 것을 넘어 선생님을 평생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의 메시지에는 처절함과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은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죄책감과 함께 그를 구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사명감이 그녀를 휩쌌다. 이미 바닥을 드러낸 재정 상태였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보루인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연립주택을 떠올렸다. 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를 도와야 하나. 그녀의 이성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미 수연이라는 존재는 그녀의 삶 전부를 잠식해버린 후였다. 다음 날 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중개인은 의아해했지만 은혜의 간곡한 부탁에 매물 등록을 서둘렀다.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지만 은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그 돈의 대부분을 수연이 알려준 새로운 계좌로 송금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삿날까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시간과 약간의 잔금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한 남자에게, 그것도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남자에게 다 내어준 것이었다. 집을 판 돈의 대부분이 수연에게 흘러들어간 후 은혜는 텅 빈 집에서 이삿날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가구들은 이미 새 주인의 것이 되었고 그녀의 짐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다. 밤이면 휑한 거실에 홀로 앉아 스마트폰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수연은 돈을 받은 후 이제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는 연락이 뜸해졌다. 은혜는 초조했지만 그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딸 민지에게는 차마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까지는 하지 못했다. 그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을 읽었지만 멀리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저 엄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 은혜는 딸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끝내 진실을 고백할 용기는 내지 못했다. 이삿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연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은혜는 불안감을 견디다 못해 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수연 씨, 잘 지내시나요? 이제 곧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몇 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고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마침내 이삿날 아침이 밝았다. 은혜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평생을 살아온 집을 나섰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일단은 찜질방에서 며칠 묵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텅 빈 집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딸 민지였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혹시 그 백수연이라는 사람한테 집까지 파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은혜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너 그걸 어떻게... 엄마,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아봤어요. 엄마가 최근에 집을 내놓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백수연이라는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 사람 프로필 사진,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사람 사진 도용한 거래요. 엄마,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런 놈한테 다 갖다 바친 거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딸의 울부짖음이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직 딸의 마지막 외침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기꾼, 도용된 사진, 평생 모은 재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흔드는 것을 느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은혜 씨, 괜찮아요? 길에서 왜 이러고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이웃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킨 은혜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도 원망스러웠다. 그 후 며칠 동안 은혜는 거의 폐인처럼 지냈다. 찜질방 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통장의 잔고와 사라져버린 집은 냉혹한 현실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몸서리쳤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그녀는 평생을 교사로서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결국에는 얼굴도 모르는 사기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바보 같은 늙은이에 불과했다. 급히 귀국한 딸 민지는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는 은혜를 자신의 친구 집에 임시로 머물게 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담당 형사의 말은 절망적이었다. 어머님, 이런 종류의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전문 조직의 소행이라 범인을 특정하거나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듯했다. 민지는 며칠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키며 위로하려 애썼지만 은혜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민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강인했던 어머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어머니의 낡은 짐 보따리 속에서 빛바랜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나의 꿈, 나의 노래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은혜가 젊은 시절 시를 썼던 노트였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풋풋하지만 진솔한 감성이 담긴 시들이 나타났다. 민지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에게도 이런 순수한 열정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잠에서 깨어나 머리맡에 놓인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쳐 들었다. 빛바랜 잉크 자국 위로 젊은 시절의 자신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듯했다. 세상을 향한 맑은 시선,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꿈, 그리고 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 노트를 읽어 내려갈수록 은혜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자 동시에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난 반가움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은혜는 민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얘야, 엄마, 다시 글을 써보고 싶구나. 민지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말 한마디 없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다. 비록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반짝이는 것 같았다. 민지는 곧장 문구점으로 달려가 새 노트와 필기구를 사왔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새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만년필을 꺼냈다. 잉크를 채우고 하얀 종이 위에 첫 글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느리고 서툴렀지만 그 행위 자체로 그녀는 조금씩 치유받고 있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은혜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써내려갈 새로운 시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될까? 절망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용서와 희망일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삶에 찾아온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시는 처음에는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고통을 토해내는 듯 어둡고 무거웠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민지는 그런 어머니를 안타깝게 지켜보며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도록 권유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은혜도 딸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 상담을 시작했다.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는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 겪은 일이 결코 자신만의 잘못이나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인간적인 외로움과 애정의 결핍 속에서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독한 자기 혐오에서는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글쓰기는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와 짧은 수필들을 써 내려갔다. 때로는 격한 분노와 슬픔을, 때로는 자조와 후회를, 그리고 아주 가끔은 희미한 희망의 빛을 담아냈다. 그녀의 글에는 꾸밈없는 진솔함이 묻어 있었고 그것은 읽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어느 날 민지는 어머니의 글들을 모아 작은 문학 공모전에 익명으로 응모했다. 그리고 얼마 후 놀랍게도 은혜의 수필 한 편이 당선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상금은 많지 않았지만 은혜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의미였다.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아픔이 단순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다른 이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었다. 당선 소식을 들은 날 은혜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밤이 되면 백수현이라는 이름의 악몽에 시달렸고 통장의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작은 힘이 생긴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먼저 인사를 건네고 대화에 참여하려 애썼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어떤 이들은 안타까움을 표했고 어떤 이들은 함께 분노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은혜는 자신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방주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꼈다. 딸 민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응원했다. 비록 미국에 있었지만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하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머니가 쓴 새로운 글들을 가장 먼저 읽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모녀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은혜의 연립주택 창가에는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 산 작은 화분에 예쁜 꽃이 피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글을 썼다. 그녀의 글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새로운 계절을 맞는 희망과 작은 일상에서 발견하는 소소한 기쁨,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은혜는 자신의 SNS에 짧은 시 한 편을 올렸다. 겨울나무, 빈 가지 끝에 매달린 마른 슬픔, 한 조각 봄바람 불어와 어루만지니 어느새 파릇한 새싹 하나 돋아 안에 아팠던 만큼, 더 푸르게 시렸던 만큼, 더 따스하게 오늘 다시 피어나는 생명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네. 시 아래에는 좋아요 하트와 함께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 중에는 은혜로운 시냇물님의 글을 항상 응원한다는 따뜻한 격려도 있었고 시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감사의 인사도 있었다. 은혜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제 그녀는 그 반짝임 뒤에 숨겨진 어둠과 허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그 반짝임 속에서도 진실된 온기를 찾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녀의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삶의 훈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펜을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이었다.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그렇게. 은혜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악몽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보조 강사로도 활동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누군가는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다시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부가 검거되었는데 그들 중 백수현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가 보여준 여러 명의 용의자 사진 속에서 그녀는 한 남자의 얼굴 앞에서 숨이 멎는 듯했다. 비록 스마트폰 프로필 사진 속 중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췌하고 비열해 보이는 젊은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은혜는 백수현의 그림자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빼돌린 돈을 대부분 탕진한 상태였고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수많은 가명을 사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활동해온 전문 사기꾼들이었고 은혜에게 접근했던 백수연 역시 그 조직의 말단 행동책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재판이 진행되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은혜가 잃어버린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온전히 회복될 수는 없을 터였다. 은혜는 담담하게 용의자의 사진을 확인해주고 경찰서를 나섰다. 마음 한구석에선 허탈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안도감도 느껴졌다. 적어도 그 악몽 같던 관계의 실체가 드러났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날 저녁, 은혜는 딸 민지와 오랜 시간 영상 통화를 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말했다. 엄마, 그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엄마의 상처가 다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매듭은 지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그 사람 생각은 훌훌 털어버리고 엄마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은혜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간이 흘러 은혜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서 소박하게 살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깊은 그늘 대신 잔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쓴 시와 수필들은 몇몇 문학 잡지에 실리기도 했고 작은 출판사에서 그녀의 글들을 모아 책으로 내자는 제안도 받았다. 책의 제목은 상처 위에 핀 꽃이었다. 출간 기념회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딸 민지도 손주들과 함께 미국에서 날아와 자리를 함께했다. 은혜는 자신의 책을 들고 독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때로는 듣는 이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고 때로는 잔잔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얻은 교훈과 희망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 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믿음도, 그리고 제 자신마저도요. 깊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제 안의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어루만지고 마침내 그것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삶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딘가에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다시 꽃이 필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의 말이 끝나자 도서관 안에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한동안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출간 기념회가 끝나고 은혜는 딸과 손주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가에는 여전히 그녀가 가꾸는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고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새로 산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다시 한번 펜을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이 계속되는 한 그녀의 시냇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갈 것이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센 물살을 이루며 그렇게 세상 속으로.